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할 때 옆에서 노는 사람 보면 정말 화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노는 사람 덕분에 조직이 잘 유지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홋카이도 대학 하세가와 에이스케 교수의 개미를 연구한 결과가 국제과학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일정 비율의 노는 개미가 있는 집단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상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한 마리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 집단은 멸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바쁜 분들 계시지만 노는 일,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린 것 아닐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4.5%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부업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 빌릴 데 없는 분들 대부업으로 쏠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 어렵다 말로만 했는데 드디어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또 하향 조정했군요, 전망치를.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시 내놨는데요. 네.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3.0%로 제시를 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3.3%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불과 석 달 만에 0.3%포인트를 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2017년 경제 성장률 역시 작년 11월에 내놨던 전망치 3.6보다 0.3%포인트 낮은 3.3으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OECD는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신흥시장의 경우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높은 부채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큰 변동성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작년에 2.4% 성장을 했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2.0% 성장이라고 내다봤고요. 이건 작년 11월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미국이 2.2%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1.3%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전망치 1.8%보다 0.5%포인트 낮췄고요. 브라질은 올해 마이너스 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6.9% 경제 성장을 하면서 7%가 깨졌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 6.5%, 내년에 6.2%로 또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지 않았고요. 조만간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보면 우린 또 더 안 좋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여파 때문일까요? 1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네, 맞습니다. 몇 년 만에 최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016년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98.52를 기록을 해서 전월 대비 0.5%, 또 작년 대비해서는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국내 생산자들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인데 네. 2010년 기준을 100으로 놨을 적에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 이런 기준입니다. 2010년보다 6년이 지났는데도 물가는 더 떨어진 그런 수준을 보이고 오히려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네. 그렇습니다. 네. 월별 기준으로 2010년 3월 이때가 98.25였는데요.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생산자가 공급하는 가격이고요. 이게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결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후행해서 나타나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국제 유가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네. 공산품에서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 10.5%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속 제품이나 화학 제품 이런 2차 산업들의 제품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은 이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농산물, 수산물 쪽은 대략 좀 올랐습니다. 농산물이 3.0, 수산물이 3.3 오르면서 농수산물은 전월 대비 2.4% 상승, 또 전력이나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물가가 내린다라는 것 단순히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 전체 활력이 더 침체되고 있다라는 안 좋은 신호로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자, 국민연금 우리나라 최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데 작년 수익률이 4.5%.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모호한 숫자입니다. 네.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달 말에 이제 결산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미리 이제 집계가 된 게 4.5% 수익률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기금위원회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투자 내용과 대체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반영을 해서 연간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014년 수익률이 5.25였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낮은 좀 떨어진 수준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워낙 불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연기금 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나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일본의 공적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연금들인데 작년에 수익률이 다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좀 좋았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 작년 11월까지 누적 수익률이 5.9% 정도라고 하고요. 누적된 기금 규모가 506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지금 국내 주식의 한 18%, 해외 주식의 13%, 국내 채권의 52%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발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한국 증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지금 이제 상대적 안전을 자꾸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이 계좌 이동제 시행했는데 조금 더 이제 단계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3단계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계좌 이동제는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 이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작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이 됐고 10월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는 조회하고 해지하는 수준이었고 10월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은행 지점에 가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개별로 계좌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2단계 서비스에서는 자동 납부 정보만 연결했었는데 3단계에서는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이 그냥 자동으로 송금하는 그런 계좌 정보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카드보험, 통신 등으로 좀 한정됐던 자동 납부 범위가 학원까지 좀 확대되면서 업종이 좀 확대되는 그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계좌 이동제에 해당이 되는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 잔액이 한 242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이거 이제 좀 서로 빼앗으려고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차 경품까지도 내놨다고 하고요. 신한은행, SC은행 이런 데가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고 NH농협은행은 골드바, 또 KB 하나은행은 가족여행권 이런 것들 좀 경품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은행 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한번 선택한 은행 잘 안 바꾸는데 이제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부업 최고 금리가 27.9%, 330만 명이 한 7천억 정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네. 기존까지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였는데요. 5%포인트가 낮은 29.9%로 논의가 됐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낮은 27.9%로 인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그 최고금리 상한선은 기존 대출에 소급되지는 않고요.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이 바뀌어진 그 낮아진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기존 대부업법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됐고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은 대부업법이 좀 무용지물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 시기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국회에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네네. 기존의 34.9%를 준용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에 약 뭐 50%의 금리를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도 그 50%를 다 낼 필요가 없이 34.9%만 이렇게 적용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는 요번 그 대법 금리 인하로 약 330만 명의 이자 부담 7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편에서는 금리를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려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을 좀 닫을 것이다. 이렇게 대출문이 막히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지 않겠느냐. 포퓰리즘의 법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부업 사실은 제2, 제3금융권으로 더 많이 가는 게 오히려 부채에는 안 좋은 해결 방법인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마감한 우리 증시 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선방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많이 뜨는데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시장 선전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합주가 지수는 1916.24 플러스 7.4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4.56 플러스 6.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77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보였던 연기금의 오늘 매수세가 좀 빛났던 하루였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역시 또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150억대 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이 180억대 매수를 보였고요. 그동안 매도를 보이던 개인들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오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증시와 늘 우리 증시가 물론 우리 증시가 선방하고 있고 박스권 안에 안정 모습을 보였지만 함께하는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글로벌 증시는 베어마켓이다, 즉 하락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네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워낙 급등했던 까닭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럽도 일단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영국 증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대체로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전체로 홍콩이라든지 상해 대부분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다들 오늘 좀 선전을 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면에는 일정 부분 좀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들이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그동안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 기업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좀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자라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강하게 좀 받쳐줬다. 이런 의미에서 또 대형주들을 좀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강하게 좀 선전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준비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종목이나 또 어떤 흐름 좀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해 주신다면요? 네, 좀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환율 변동성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환율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들의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단기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매매 좀 팁을 드리자라면은 지금 좀 환율 수혜를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주도주들을 좀 조정시에 좀 노려보시는 전략과 함께 낙폭이 컸던 내수주들,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엔터주들 다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음식료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주도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환율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때문에 많이 급락을 한 내수주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분할 매수 쪽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수출주들 특히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홀딩을 하시면서 지수가 1900선을 이탈하지 않은지 여부를 좀 더 챙겨보시면서 시장의 좀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이 계속적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접근을 시도하신다라면은 크게 무리 없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잘 보고 또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퀴즈로 경제 상식 높이는 경제 탐구 생활 전해드리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내드립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그 수많은 제안 중에 뭔지 하실 텐데요. 자, 현행법상으로는 숙박업 등록 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 서비스로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서 공유 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겠다. 즉 숙박업이 아니라 내 집이어도 이걸 숙박업처럼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차량도 역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 서비스,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큼 빌려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만 내는 것들. 앞서 정답 관련된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경제 활동을 줄여서 네 글자로 이것 경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잘생긴 배우 이름도 떠오르고요. 영화 도가니도 떠오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모바일 기반의 콜택시 우버가 있습니다. 정답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금요일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2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규제도 풀고 새로운 산업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촉진이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 즉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1971년에 도입됐고요.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가 확대되면 국토의 3.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거로 인해서 생계 터전까지 잃는 분들도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논란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지역 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역대 정부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이렇게 꼭 민심용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 생각은 우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도 너무하다.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자본주의 어떤 그런 시장 원리를 우리가 이제 훼손해가면서 이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훼손해가면서 지켜왔었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워서 계속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그린벨트 훼손의 한 90% 이상은 공공 부분에서 이제 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켜내고 정부는 훼손하는 이제 그런 모순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약간 수화기를 좀 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1971년 도입 당시의 취지는 도시가 너무 팽창하고 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의 자본 논리가 너무 과하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그 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이 경기 활성화라든가 주거 안정인데 이런 의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그린벨트를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용도로 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거든요. 네네.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그린벨트를 지킬 수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공약의 제1호로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되고요. 네네. 또 이제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 국민 임대주택을 도시에서는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 그린벨트를 함으로써 공급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린벨트가 일종의 이제 눈먼 땅이라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도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이 저가 임대주택을 거기서 확보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익명의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린, 환경이라든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미보다 벨트, 규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보존가치 떨어지면 해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네. 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개발의 제한을 통해서 이 토지의 보존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유보지를 남기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녹지, 생태, 환경의 어떤 그런 거점 조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만약 약화됐다면 그것은 복원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해가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이지 그린벨트가 훼손됐기 때문에 허물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린벨트 제도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금 논란 또 지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과천 화해단지도 예를 들고 있는데 뉴스테이 공급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그곳에서 농업을 하거나 또 사셨던 분들은 떠밀려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과천의 주암동에 지금 이 화해 단지는요. 네. 한 20년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네. 그동안 과천시에서도 이것을 화해 종합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 주민들의 어떤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야말로 이 주민들이 해왔던 노력과는 이제 반대된 것으로 여기다가 지역형 임대주택 부지를 이제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정부가 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그 공약 같은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의 저가의 어떤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정책의 어떤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상당히 손쉬운 어떤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 주암동 일대는 서울과 이 그 과천을 잇는 중간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전형적으로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완충 기능을 담아내야 할 이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든가 내용을 허무는 이런 이제 그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이 팽팽한데요. 교수님이 또 이런 도시계획 또 전문가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완충 지역 그리고 미래를 위한 유보 지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셔야 일단 전제가 잘 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와 같은 공간은 우리 전체 이제 국토 중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도시 지역 한 15%고요. 네. 도시적 용지를 쓸 수 있는 땅은 한 7, 8% 불과합니다. 네네. 그린벨트가 전국토의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것은 현 세대의 어떤 개발 욕망을 개발의 어떤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네. 완충주의자 이제 보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영국에서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취지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이 일단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자체로 대부분의 이 개발권을 이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난개발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뭐 과천 지역도 사실은 땅값이 싼 지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린벨트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제3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30만 그 평방미터 이하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 그린벨트 관리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 왔는데 해제권을 줬다는 것은 고향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걱정스럽게 이제 바라보고 있죠. 예. 자,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계속 개발 제한 구역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주민 불편들의 해소를 위한 해제 뭐 이런 노력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의 땅은 대부분 영국과는 달리 한 80%가 민간 소유의 땅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개발을 못하게 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발권이 억제가 된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걸 정책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이미지로 쓰고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지금까지 허물어진 그린벨트를 보게 된다면 한 90%가 이제 개발용으로 됐는데 대개 그게 이제 정부가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한 10% 정도만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해제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뭐 재산권의 어떤 그런 행사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뭐 주거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그 비용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국토의 녹지를 이제 지켜가는 이런 이제 원리를 갖고 있어서 이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그린벨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사실 정부가 그냥 용어로만 말로서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내용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뭐 1등급에서 5등급을 나누어서 가급적 3에서 5등급만 개발해라 이렇게 연구기관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등급이 많고요. 또 수도권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 이 그린벨트를 이제 허물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환경성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해서 네. 3등급 이하만 이제 개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네. 4, 5등급은 개발이 가능하고 3등급은 보존도 될 수도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책 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할 때는 1, 2등급도 해지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성이 좋은 그런 땅들도 사실상 이 그린벨트 해제 속에 함께 묻어서 개발이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 자, 뭐 이렇게 지금 그린벨트를 놓고 참 여러 가지 또 땅에 대한 욕망, 또 규제, 미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죠. 저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땅이라 보고 있고요. 사실 일본의 국토청 그 차관이 20세기 인류가 남긴 금자타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린벨트라고 격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린벨트는 총량제 방식으로 저는 관리돼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면 그만큼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생태 보존의 원칙으로 가져가야 되고 정부에 의한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정책 같은 게 현실화돼야 되고 저는 옛날부터 그린벨트 새 신설도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새롭게 그린벨트를 또 만들자라는 것들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는 만큼 빨리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자, 영화 한 편을 봐도 경제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국내에서 좀 쏠쏠하게 인기를 끈 그 다양성 영화인데요.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요. 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쇠락해가는 유럽을 반추하면서 그 낭만적이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영화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 해필이면 호텔 이름 부다페스트가 붙여진 게 바로 이제 한때 영광을 누렸던 헝가리 제국에 대한 향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영화의 그 로비 보이의 여자친구 이름이 아가사인데 네.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또 바로 영국 여러 소설가고요. 네네.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이제 부호 마담 T가 나오는데 이 구스타프 클림트에 나오는 작품 속 여인과 닮아 있습니다. 네. 이 클림트 바로 오스트리아 화가입니다. 자, 이게 다양성 영화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상업 영화는 아닌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줄거리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 알프스 자락에 있는 그 최고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 지배인 구스타프인데요. 네. 마담 D라는 부자와 함께 19년째 연인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1932년 어느 날 이 마담 D가 구스타프를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연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담 D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구스타프에게 명화인 이 사과를 든 소년을 줘라 이런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네. 아주 이제 값비싼 보물인데 이걸 잃게 되니까 이 마담 디 아들인 드미트리가 이 마담 디를 죽인 사람이 구스타프다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네. 결국 구스타프는 감옥에 갇히지만 이제 탈옥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활약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뭔가 이런 추리도 가미되어 있고요. 또 주인공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구스타프, 또 여러 가지 애가사. 예, 자, 어떤 경제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숨어 있습니까? 네, 이 마담 디가 이제 죽으면서 남긴 첫 유언장에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타프에게 사과를 든 소년을 줘라 이러면서 네, 아주 비싼 그림이죠. 네, 여기에 드는 세금도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명화를 주면서 상속세도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상속세,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네. 이 얘기를 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아니 무슨 세금까지 내줘 이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네.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놀랄까? 예, 오늘은 바로 이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의 상속세, 뭐 비싼 그림이니까 값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상속세 세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만약 이 사과를 든 소년 그림 가격이 집안의 보물이라고 하니까 한 1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게 만약 지금 국내에서 상속이 된다면 50억 원에 네.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 상속세율이 50%인데요. 이 구스타프의 경우는 마담 디랑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담 디 입장에서는 명화와 함께 엄청난 돈도 지금 구스타프에게 준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친지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속세율 50% 언뜻 보면 참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 때문인데 하나는 어쨌든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세율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의 재분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세율을 높게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율 나라마다 천양지차인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어떤 곳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요. 네. 어떤 곳은 60%가 넘기도 하는데 네. 하지만 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라도 이 종합소득세라든가 자본이득세 형식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상속세가 전혀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 하나 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 자산에는요, 이 망자가 사망 당시에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네.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 네. 그리고 이 망자가 남긴 생명보험금, 네. 퇴직금, 그 다음에 또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해서 인출한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재산도 모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자, 당장 뭐 이것과 관련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고향에 아주 병로하신 아버지의 뭐 집안채 이런 것들 막 고민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걱정해야 됩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옆에서 들어본 분들 중에 상속세 냈다는 분 그렇게 없어요. 많지는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10억 원까지는 거의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내도 공제 5억, 또 자녀도 공제 5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땅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로 또 공제가
평가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강남에 아주 비싼 땅이 아니라면 세금 낼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요. 이 10억 원 상속 자산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낸 사람 단 1.9%였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서민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이 말을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사람 누굽니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인데요. 네. 1,388억 원을 낸 적이 있죠. 세금으로 1,388억 원. 네, 상속세로. 네. 그리고 또 고 소른양 대한전선 전 회장 유족들도 1,350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네.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총수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좀 중견그룹 네. 이쪽 회장 쪽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록은 조만간 이제 깨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바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약 한 11조 원의 자산을 지금 상속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상속세 한 6조 원 정도 되는 6조 원. 것으로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전 회장한테 상속받을 때 그때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이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 그리고 이제 차명자산 넘겨받기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는 사회 여론상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삼성그룹도 우리도 이제는 좀 당당하게 세금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정도 세금 낼 것 같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해간 연납해서 낼 가능성은 큽니다. 네. 참고로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냈던 세금 181억 원이었습니다. 네. 자, 뭐 삼성이 한국의 세법을 바꾼다 이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이야기 궁금합니다. 내가 살해당했을 때 열어봐라 편지 열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두 번째 유언서를 구스타프가 찾아내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마담 D가 남긴 게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대저택 그리고 공장 그리고 이 호텔까지 모두 다 구스타프에게 주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제 무대가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에 제가 상속세를 찾아봤는데요. 64%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자산을 상속받는다면 구스타프가 내야 될 상속세 거의 뭐 천문학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 살해당했을 때 열어봐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런 사례로 몰아가지 않았으면은 두 번째 걸 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결국은 상속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자, 영화뿐 아니라 책 한 권에도 경제 이야기, 경제를 살줄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가 쓴 책입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소개해 주실 오늘의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리지널스, 뭔가 사실은 영화 제목 같은데 이런 책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네. 오리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오리진이 되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요. 이 창조와 혁신이 화두가 되면서 근원, 기원을 의미하는 오리진이라는 단어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오리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양에서 왔다, 오리지널. 그래서 뭐 동양에서 온 것들, 신기한 것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이면서 조직심리학자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으로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힌 애덤 그랜트가 이번에는 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동시 출간이 됐는데 지금 영미권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함께 번역 출간이 됐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독창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독창적인 리더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 책을 통해 이야기했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기사만 읽었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하지 마라. 실패를 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들이 떠오릅니다. 오리지널스 말 그대로 좀 독창적인 것,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좀 강조하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면서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세를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노할 때 예스하기가 힘들죠. 포기해야 되는 것들, 감수해야 되는 위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자는 오리지널스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나 오해가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스 그러면 혁신가들을 떠올리는데 네. 책은 오리지널스와 이노베이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스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지나친 열정으로만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니라 친근한 것에서 차이점을 찾아야 되고 앞서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리고 미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마 나는 오리지널스인가 이노베이터인가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이분은 이노베이터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리지널스의 조건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좀 새로운 얘기네요. 그렇죠. 2015년에 이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를 차지한 와비 파커라고 하는 기업의 이야기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매하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4명이 합쳐서 거의 60년 동안 안경을 써왔는데요. 네. 4명의 대학생이 안경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의미를 품었고 사업 구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직접 안경을 쓴 분들이 이제 60년 동안 합쳐서 60년 가까이 시간 그렇죠. 안경 쓰던 분들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창업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차고 같은 데서 그렇게 시작해야 그렇죠. 되죠. 네. 예. 근데 이 와비파커의 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인턴십을 계속했고 졸업 후에 일할 직장까지 구해놓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오리지널스는 바로 이들의 이러한 주도 면밀함을 성공 비결로 꼽고 있는데요. 흔히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플랜 B를 구상해 놓은 사람들이 오리지널스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이키 창업자였던 필 라이트는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한참 동안 본업인 회계사 일을 계속했고요.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창업했지만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본래 직장이었던 휴렛패커드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해버려서 판단을 흐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언뜻 느껴지기에는 좀 안정적인 사람, 뭐 이런 느낌도 떠오르는데 일종의 플랜 B를 마련하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전에 계속 주장돼 왔던 창조 혁신과는 다르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독창성의 출발은 호기심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와 혁신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언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네. 하지만 저자는 오리지널스가 되기 위해선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이거 왠지 이전에 본 적 있어라는 느낌이 들 때 기시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은 기시감의 정반대 개념으로 미시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미시감은 늘 봐왔던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안경을 쓴 4사람이 안경이 비싼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와비파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만약 이들이 안경을 의사가 처방하니까 의료품이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고수했다면 과연 이런 회사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미시감을 가진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스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무조건 새로운 땅, 뭐 정말 서부 개척처럼 튀어나갈 게 아니라 지금의 장점, 내가 가진 장점을 좀 새롭게 발굴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회와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척자와 정착자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자는 오리지널스 가운데는 개척자보다 정착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신한 천재보다는 노련한 거장이 되기 위해서 미루면서 시기를 포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직업이 정말 많았잖아요. 예,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해가 1503년이었고 그리고 이게 완성된 해가 1519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네. 당시 사람들은 다빈치가 그림을 시작했으면 빨리 완성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다빈치는 그 기간 동안 광학 실험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했는데요. 바로 저자는 다빈치가 광학 연구를 하면서 빛이 구에 어떻게 굴절되는지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대작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창성은 서두른다고 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에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재미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대기업같이 업무 솔루션을 쓰고 싶고 비용은 부담되고.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화 배우 얘기했더니 영화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정답은 공유경제였죠. 4061 당첨되셨습니다. 공유경제,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